어제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5%대 뭐 안팎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면도도 못하실 만큼 바쁜 하루이셨을까요, 이사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쁠 리가 있겠습니까? 대응하느라 어려우셨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장에서 대응이 어렵죠. 네. 사실 좀 이제 저는 그 레버리지 ETF 상장되면서 수급 쏠려가는 모습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었고, 네. 그다음에 비정상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6월 달 특히 6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현금을 좀 늘리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 너무들 다 이제 전자하고 닉스만 움직이는 그게 네. 너무 강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 고객님들도 최근 한 10여 년, 10몇 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제 의사에 반하는 안 듣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왜 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사들이 많았을 정도였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제가 계속 뭐 얘기했던 게 이제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내가 읽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고 네. 그게 또 뭐 뉴노멀인 것처럼 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자닉스가 뭐 영업이익의 70%라니까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제 상식으로는 펀더멘탈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영업이익이 70%라고 해가지고 그게 시총의 70%를 차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이오는 설 자리가 없죠. 휴머노이드도 설 자리가 없죠. 있는 것 자체가 다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피하냐. 힘들긴 더 힘들죠. 지금 사실 상황이. 조금은 좀 모두가 좀 차분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좀 더 아직도 좀 극단의 값에서 흥분해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코스피 10,000포인트 전망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는 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뭐 6월 말에 연속적으로 사이드카 일주일에 2번 맞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1번 맞고 이런 네. 식으로 레벨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아무리 뭐 좋은 얘기,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시기인 것 같아요. 댓글만 봐도 그렇고. 그 레버리지 ETF 수급을 좀 보면요. 네. 오늘도 종일 제가 이제 그런 수급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증시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한다 싶으면 바로 금투 쪽 수급이 확 들어옵니다. 네. 그건 거의 99%가 레버리지 ETF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막판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네. 금투 쪽 물량들은 급하게 빠졌습니다. 장이 막판에 좀 밀리면서 불안해지니까 손절이 되고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 없이 수급에 의해 가지고 휘둘리는 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펀더멘탈 욕하면은 거의 욕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받고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이런 논리가 지금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최근 이번 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급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급을 만들어냈던 원인이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수 자체가 5월 27일에 레버리지 ETF 출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네. 김민수 대표님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잠깐 오늘 시장 기도 좀 하고요. 저도 지금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아니 오늘도 코스피가 변동폭이 700포인트입니다. 변동성을 좀 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사실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이번 주는 계속 좀 고난의 행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좀 냉철하게 시장 상황을 진단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호재 나와도 안 먹힙니다. 안 먹히죠. 네, 안 먹히고 뭐 약간 악재에는 민감히 반응을 하고 아까 또 시간 저희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 얘기 네. 뭐 또 이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다시 협상 다 집어치워 그러면서 그 공격적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또
그래도 협상팀한테 또 한마디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돌아가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시장은 그쪽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또 민감하게 적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자극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금리까지 또 챙겨봐야 될 이런 시점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안정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환율이 네. 이제 1,500원대 안쪽까지 이제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워낙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예전과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나.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산 것도 뭐 환율에 대해서 조금 베팅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팔아오다 보니까 좀 갭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채우려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의 수급의 가장 큰 방점은 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장을 방어하다가 이제 못 참아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매도로 돌변하는 모습들이 지난번 예탁금이 120조가 이제 무너지다가 보니까 이제 네. 오늘자로 보니까 살짝 돌아서긴 했더라고요. 얼마입니까? 121조인가? 어제까지인가가 116조 5조였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120조가 돌아선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쪽에서 과거와 같은 이제 폭발적인 예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시장은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레버리지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거 좀 털고 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압박들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그래서 개인 쪽이 흔들리는데 이거를 뭐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강을 하면서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겠지만은 외국인들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다 물렸어요 지금요. 외국인들 코스닥 열심히 사는데 그들도 진짜 많이 물려 있잖아요. 다 물렸습니다 지금 한 열흘째 계속 베팅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이게 빅 픽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보형처럼 또 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런 과정 쪽에서 일단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낙폭이 크고 약간 비성적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시장의 메커니즘은 발동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 빅2 같은 이제 반도체 쪽들이 더 흔들리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더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단은 뭐가 먼저가 우선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수급적인 변화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당장 뭐 대책이 나오겠느냐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쥐 흔들리는 시장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도 이 정도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고점에서 쫙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대피하자 아니면 다 손 놓고 있자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네. 급락시에는 일단 소흡 한두 번만 참게 되면은 다시 일단은 안정은 들어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공포에 사로잡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정리를 했다간 오히려 또 안정받고 또 안정받는 거의 특징은 급반등이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정리했는데 다시 급반등한다고 쫓아가서 살 수 있겠느냐.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정말 승질나고 네. 답답하고 막 눈물 날 것 같지만 참 일단은 참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관망하고 대기하자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요. 지금 보고 있으면 미치겠고 호가 보고 있으면 시세 보고 있으면은 손이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변화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도 뭐 국내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지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변동성 지수일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지금 8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금융위기급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 변동성만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좀 시장이 전체적 미국도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변동성 지수는 그래도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만 유독 이렇게 요동을 치고 이 사단이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도 저희가 수급으로 봐야 될까요? 수급. 저는 이거 다 수급이라고 봅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되면서부터 모든 수급이 다 그 전자닉스로 쏠리고 특히 두배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붙었잖아요. 지금 두배 레버리지가 아마 거래대금의 한 18에서 20%까지 될 겁니다. 전자닉스가 지금 거래대금의 한 60%,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수급을 다 뺏기는 거고 수급을 뺏기다 보니까 큰 수급이 그러니까 큰 매도 물량 아니라 작은 매도로 가지고 다 그냥 주가는 급락하게 되고요. 급락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코스닥도 지금 답없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도 사실은 그렇게 박살나기 시작했던 건 5월 달부터 이제 전자닉스밖에 없다 네. 해가지고 그때 여기 제가 한번 출연해가지고도 여의도 쪽에 이른바 과거 전직 매니저들이나 이제 한다 했던 사람들도 다 코스닥 팔아가지고 전자닉스 산다. 네. 그게 5월 달에부터 나왔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수급 본격적으로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던 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거래소 쪽도 수급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자닉스 쪽으로도 지금 신용 대출이 어쨌든 금액이 작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쪽에 신용 물량이 별로 털린 게 없이 지금 계속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이제 전 섹터가 아마 상단 대비로 봤을 때는 미니멈 30% 거의 근처일 거예요. 30%는 빠졌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수급에 네거티브한 이제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거기에서 수급이 꼬이는데 이럴 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 왔던 기관은 연기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들 다 이제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여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포트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바닥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투신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 금투야 뭐 개인들이 들락달락 하는 걸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그럼 외국인들 쳐다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들어올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거기다 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 두배 레버리지의 또 부정적인 효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은 선택지가 더 넓어진 겁니다. 사실은. 환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원화 강세가 한 이틀 나오면서 지금 1,5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이 안정됐다고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빠지는 이유는 분명히 그 하이닉스 ADR 자금 관련된 거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 시선에 봤을 때는 한국물에 대한 비중을 포지션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자닉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땐 두배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네.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현물 다 팔아버리고 네. 또 뭐 ADR 이제 상장되면 또 ADR이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줍줍해가지고 바닥에서 돌린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나와야겠죠. 사실은 그게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 기다려봐 답 줄게 하는 순간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다 먼저 죽을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내일 당장 반대 매매 리스크가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당하지 않으려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물량을 줄여야지 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또 이란하고 더 이상 협상 무의미하네 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이제 겁먹고 예전 한 2, 3주 전이었으면 그것도 신경 안 썼을 텐데 지금 주가가 워낙 밀려 네. 있다 보니까 그 미일한 뉴스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네요. 거기에는 이제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또 얽혀 있다라는 거죠. 네. 내일 아침에 이대로 가버리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 맞으면 또 이제 시간대별 반대 매매 또 터지기 시작하면서 더 복잡해지잖아요. 네. 회피 심리가 되게 크게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장막판에 외국인들 산 거에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상하게 제가 오후 2시 반 넘어서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았던 걸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쪽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종가에 많이 매수가 됐는데 그건 투매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7천 근처라고 한다면은 여기서까지 밀어대기는 자기들도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는 헤어컷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한국물이 압도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헤어컷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빠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물건을 계속 판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파는 구간은 어쩌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 내부 수급에 의해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방어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막아주겠냐. 밑으로 빠지는 걸 받아주겠냐를 생각해 보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받아주겠다.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가지고는 수급이 지금 모든 걸 다 꼬아놓은 거다. 만약에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렇죠. 일본은 왜 저래요? 심지어 홍콩은 뭐 오늘 보니까 엄청 뭐 항생테크 2% 올라가고 네네.
그럼 결국에는 원인은 국내 고유의 원인이고 그 고유의 원인도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저희가 할 말 없으면 그냥 수급 때문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수급 때문에 빠진다. 진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사님, 지금 수급 고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고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면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이쯤 되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수급은 더 꼬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어떠십니까? 근데 그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본인들의 선택지인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6월달에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네. 뭐 요즘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서로 이제 뭐 투자 성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래돼 같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 말에 순응을 했거든요. 네. 이번은 오히려 이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현금 갖고 있던 거 더 전자닉스 더 사놨으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포트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수익이 더 안 난 거 아니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현금 만들자니까 그 다음 날 몇 분이서 전화해서 더 사자는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사실 제 증권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아니 뭐 사자면 사주고 그러면 되는데 네. 제가 오지랖이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포모 심리가 엄청나게 강했었다는 얘기죠. 떠나냈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역반응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차익 실현한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느냐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을 끌고 왔던 건 결국 AI잖아요. 네. AI 자체의 투자에 어떤 변화가 조짐이 있느냐,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간 게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갑자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는데라고 뭐 한 곳이라도 그런 게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따져보면은 여태까지 나온 건 다 노이즈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방향성은 생각보다 IT보다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서도 그 이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구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요, 이 AI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고령 인구 우리도 당장에 지금 그 고령 운전자들 그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고령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사람 케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맨날 옆 나라 일본에서 계속 했었던 게 뭐냐면 저 동남아에서 이렇게 사람들 와가지고 케어 서비스 하게끔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그런 것들의 모든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공장에도 사람 대신 해야 되는 것들도 기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냐. 미국은 제조 강국을 지금 지향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원가 구조 가지고 그 어떤 나라가 어떤 기업이 가도 제조로는 못 견뎌요. TSMC조차도 거기 가가지고는 적자가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AI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 때문에 버블이 크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 단계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그걸 감안해서 보시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빠진 거 내가 원금 대비 몇 프로 빠질지를 보지 마시고 이게 돌아선다는 게 이게 장이 끝이 나면 지금에도 파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지금부터는 터닝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세게 먼저 돌까? 세게 갈 거라고 고민하셔가지고 포트 리밸런싱을 왜 연기금 보고 왜 니들 포트 리밸런싱 안 하냐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트를 따로 운용을 좀 하시잖아요. 초장기 포트, 단기 포트 이런 식으로. 네. 오래 들고 계셨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장 흐름 보면서 좀 매도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장기로 갖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라고 하게 되면 열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6월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 열어봅니다. 충격받을까봐.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네. 이런 쪽에서 굳이 열어봐서 그걸 가지고 이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데 혹시나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혹시나 오랜만에 열어본 김에 이거 많이 빠졌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좀
조절해서 어차피 여기서 시장이 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돌까요? 그렇게 많이 빠진 코스닥이 돌까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면은 주도주. 주도주가 돕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나 약했는 거 또 줄여서 그쪽을 살 준비를 하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서 또 결부돼서 그러면 또 레버리지가 또 아주 그것도 광폭하게 움직일 거 아니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정부가 뭐 대답을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그럼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막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조만간 발표는 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도 좀 저희는 녹아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반대로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나올 거를 그만큼의 가격 메리트가 나와서 돌아올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똑같습니다. 약한 거 줄여놓고 또 그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단기 계좌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매수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한 10% 15%씩 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맞춰놨는데 주도주라고 해서 맞춰놨는데 또 빠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약한 종목들은 더 처참해요. 더 밀렸어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내가 그거 손해보고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것도 손해봤다. 솔직히 열받죠. 근데 이 상황 쪽에서 그럼 그게 V자로 만들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매수한 나가까지 그렇게 40% 50% 올라갈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들이 올라가는 게 빠르다 그러면 선택의 대안은 좁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맞는데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게 돼야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약간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그때부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움직였죠. 그럼 그때부터는 또 변화를 또 찾아가는 게 맞는데 솔직히 지금 코스닥 보고 있으면은 해도 너무하죠. 이게 와 제가 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인포맥스 처음으로 아니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달고 살아요 요즘에. 800선이 깨진 게 참 와 이게 10개월 만에. 네. 이게 하락률로 보게 되면은 네. 지난 코로나19급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38% 36% 하락해. 개별 종목은 사실 마이너스 50%가 속출하고 있을 네. 거예요 아마. 보고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매도할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쭉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면은 매수가 없다 보니까 매도 효과가 그냥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그거 밑으로 책을 재죠. 네. 그리고 매수가 살아야 그 다음에 효과가 채워지는데 없어요. 흘러내리는 거네요. 그 위에 있던 게 정정해서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빠지고 이런 게 지금 벌써 몇 달 정도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거는 뭐하러 개장해요 이런 거 그냥 문 닫으세요 코스닥.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딱 안 되는 거 청산시키시고 그게 더 빠르죠 지금. 그게 1월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뭔가 위기가 아님에도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것 자체가 제 시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메커니즘이 발음이 안 가격 되는데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저희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 급하게 밀리면 한 번씩 급등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만간 나올 때가 됐어요. 또 이제 뭐 밑에서 또 갑자기 막 지수만 7% 8%씩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코스피는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뭔가에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느냐? 장 초반에 올라오면 또 맞아요. 어젠가도 그랬었죠. 오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동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코스피에서 풀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보게 되면 참 이래저래 난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0%씩 뭐 다 이 정도까지 빠져 있고 예. 좀 거의 뭐 하이닉스는 이제 아까 보니까 50% 빠질 생각이에요. 고점 대비해선 300만 원 찍었다가 200만 원이면 50% 아니에요. NXT에서 지금 거의 이제 200만 원 깨졌다고 아까 뉴스 나오던데요. 네. 뭐 지금 뭐 몇 개 보게 되면 또 약간 호재성 뉴스나 아니면 재평가에 대한 얘기 나와도 안 통해요. 그냥 안 통하고 일단 던지고 보자. 라는 쪽들의 심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심리까지 망가지는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딱 잡히면은 또 두루룩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저희가 이제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게 또 변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놓쳐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기다가 고민을 하는 거 말고 더 떨어지게 되면 일단 덮고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지금 시점. 지금까지 견뎠으면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네요. 진짜 못 견디겠다. 진짜 내일 빠지게 되면 나 어떡하지? 물론 내일 밤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게 되면 그것까지 못 견디겠다 그러면 진짜 뭐 이 자리에선 그렇다고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진짜 못 찾겠다 그러면 30%만 정리하세요. 30%만. 그래 놓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혹시나 그래도 더 빠져? 그러면 그걸 뭐 또 저가에 들어가든 뭐 운용할 수 있는 묘가 있는데 다 베팅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꽉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차라리 그거라도 내 심리를 보관하겠다 그러면 그게 나은 방법이겠죠. 근데 여름휴가 미리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해서 가볼 만한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손 대지 않는 시장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다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좀 답답한 거는 그 코스닥 지수가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못 올랐을 때 네. 지수 뭐 1,500포인트 갔을 때 3,000을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네, 코스닥 3,000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뭐 제도 정비를 한다고. 네. 지금 800이 깨진 상황인데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정비를 할 것 같았었으면 코스닥 시장은 퇴출이 우선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상장만 해왔었지 퇴출에 대해서 되게 옹색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보면은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꾸 무슨 프리미어 뭐 얼마에 뭐 70개 종목을 선정하냐 마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방향 제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투자할 만한 회사 그리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빨리 구분져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침으로 일관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코스닥은 이건 시장 자체가 다 동전주 만들어서 그냥 코스닥 시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지금 이건 좀 넌센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거품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하고 미국 바이오하고 이제 주가 수준의 차이를 금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업의 가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술 평가 받아가지고 상장된 회사가 미국에 있는 것들은 지금 특례 상장되는 계속 올라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가했던 기술 특례로 올라왔던 주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다 버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건 올라간다면 얘기가 다른데 지금 시장에서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기술 평가를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침묵이 답일까요 이거는? 저는 좀 답답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좋을 때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사실은 지금 그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60% 수익 난 거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손실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쭉 빠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어차피 바이오 각오하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코스닥 비중이. 근데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다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이건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양시장 모두 두 분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조언을 좀 얻어봤고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사실 5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네. 소식도 있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공모에 글로벌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1,000곳 정도가 참여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거든요. 대표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코스피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내일 또 조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조정이면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과거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일단 2000년도 이후부터 코스피가 이틀 동안 10% 이상 하락한 사례를 한번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하락한 사유를 볼 때 네. 일단 제일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다 이틀 동안 하락폭이 뭐 15%, 뭐 18% 이렇게 됐다.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나왔을 때예요. 그렇죠? 닷컴버블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뭐 코로나, 그리고 또 엔캐리 청사는 조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약간 해프닝 비슷하게 넘어갔지만 그때 원래
금리 막 올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쳐더라도 이란 전쟁, 뭐 브로드컴발, 투시마카 이런 것들 가끔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게 되면 근데 이번에는 쭉 봤을 때 그냥 이틀 동안 10% 이상 빠지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한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변화가 나와서 그 다음 주에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에는 또 상승폭이 쪽 그래도 꽤 되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번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한 어떤 뭐 사태가 나오게 되면 공주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데이터 만져보면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수익률 봐도 반등은 지금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연속적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재료가 있어야지 이 꼬인 수급과 그 완전히 이제 흉흉해진 민심 이런 것들을 좀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수급과 심리는 네. 이게 자체적으로 확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화가 돼야지 이게 어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호재가 뭐가 나온다, 네. 호재 잠깐 나왔다가 또 꺾여요. 그럼 왜냐면 지금 꼬인 게 수급인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수급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뒤늦은 재료들이 그 다음에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되면 일단 저희는 다 털려 나가고 쓸려 나갔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냥 빠르게 흔들리는 과정들이 그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더 커진다든가 그게 더 나아요 오히려.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잘 안 나. 오늘 거래량도 보시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처참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런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30%가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7점 깨야 됩니다. 6,5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반대 매매가 만들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장이. 반대 매매 또 그 레버리지 수급까지 한 번 네. 더 가속화시 쇼감마라는 게 또 한 번 나오면은 그것가 근데 거기서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쪽에서 한번 멈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차라리 그냥 빠르게 휩쓸려 갔다가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쪽까지 보고 그 다음에 후속 흐름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휩쓸림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왜냐면 일주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 2번을 받았고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조정 단기에 다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반등이 계속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갈수록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심리가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저희 그냥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지금 얘기해도 아마도 안 먹힐 거예요. 아마 네. 안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네, 6.2배, 6.27배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예전에는 금융위기 때 그때가 딱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섣불리 오늘 종가가 정확히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네. 계속 이제 기승전 수급이라고 수급으로 덜 빠질 만한 거 더 밀려버릴 수 있는 그 사태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뭐 지금 바닥권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의 종가가 정확히 딱 바닥이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고점론과 함께 순환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AI 장기 성장성은 인정한다. 근데 단기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속도와 순환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의견이실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들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는 고점에서 이제 등락이 굉장히 거칠어지면서 네. 좀 하락하는 어떤 조짐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노이즈가 나왔었던 거는 칩 관련돼서 가격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애플 뭐 애플 얘기했던 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애플이 건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칩 가격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려야 돼. 그러니까 아이폰을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백악관한테 우리 CXMT 거 살 수 네. 있게 해줘.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전부터 테스트는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배가 실질적으로 그쪽 거를 도입을 허용해 줄지 안 해줄지는 별개로 CXMT는 그럼 칩이 남아도냐는 거죠. 안 남아요 거기도. 두 번째는 건드린 게 뭐냐면은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는 이미 사실은 근데 맥북이나 이런 건 다 급등해 있어요. 네. 우리 노트북도 가서 보시면 다 올라 있고 굳이 아이폰 가격 올리는 걸 갖다가 건드린 거는 지금 미 백악관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물가잖아요. 네. 개입해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공급 쇼티지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달라는 성명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억 5천만 불을 트럼프 계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네.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정황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는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나오니까 이제 내가 쟤들 저럴 줄 알았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숀킴 얘기 나오고 막 네.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미국의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흐름을 그대로 갖다가 정리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알려진 사실들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 그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언제 실적이 꺾여가지고 주가가 막 버벅거리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조정은 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지 이게 무슨 반도체의 정점을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는 아직은 좀 일러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뭐 앞다퉈서 외국계 IB들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고 목표 주가 계속 상향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하향 조정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위원님은 아니시고요. 예. 그 그 회사에서 후배 그런 표현이 분이십니까? 나왔더라고요. 아니 저희 뭐 선배분이십니다. 아유, 예, 그러면 예. 또 두 군데 또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6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음. 상향도 나왔더라고요. 애널들 이번에 애널리스트들 실적 나오고 나서 그 목표 주가 괴리가 많이 벌어졌더라고 서로.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갈리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원래 키움에서 워낙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표 주가가 그렇게 썩 다른 데 막 오르는데 좀 크게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는 낮추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하고 IBK 두 군데서 오늘 네. 또 목표가나 모멘텀이 적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꾸더라고요. 투자 의견을.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세가 따라 시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업황이 바뀌는지 모르는 거 지나봐야 합니다. 이건.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모 증권사 그냥 SK증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네.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볼 때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의심하고 있죠. 네. 좀 대부분의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럼 실적 그렇게 좋은데 빠져.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과 똑같아. 어차피 사이클 주식이야.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이때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메모리 가격도 그렇고 실적이 영업이익 터나는 증가율도 이 정도 무슨 뭐 몇백 프로까지 증가를 했는데 다음 분기 가게 되면 그게 그대로 똑같은 몇백 프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가 됩니다. 메모리 가격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증가율만 보면서 업황이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똑같이 해석한다. 그럼 이게 맞죠?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네. 이게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죠. 근데 이익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내년도 당연히 성장은 할 거고 그 다음 연도 2028년까지도 성장은 계속 한다고 나오는데 이익이 줄어서가 아니라 성장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성장의 기울기가 이렇게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저렇게 성장을 더 안 믿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장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게 성장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와 달라. 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가장 먼저 폭발합니다. 주가가 뭐가 폭발하냐면 밸류에이션 때문에 멀티플이 상향이 됩니다. 이거를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TSMC의 과거 흐름을 보시면 돼요. TSMC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실적 좋은 거 알겠어. 근데 항상 보게 되면 밸류가 10배에서 못 넘어갔어요. 과거 한 3년 전부터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좋은 거 알고 그 밑에 쭉 다 줄 서 있네. 매년 올린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움직임보다는 주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10배 정도면 한계로 봤었어요. 네. 12배까지 갔었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깐 보니까 AI 투자가 확 몰리고 와 파운드리를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라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지금 받고 있는 밸류 20배까지 갑니다. 요게 만약에 메모리도 그런 쪽에 AI 사이클 쪽에서 이거 진짜 왜 지금 공급이 안 나왔을까라는 쪽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불황 때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급은 딜레이 될 거고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 이거 쉽게 빠질 게 아니다라고 하는 LTA 같은 게 막 붙어버린다. 그래서 하방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하게 되면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겠네. 그럼 그때는 저희가 항상 보는 메모리 업황 가장 좋을 때 많이 주는 PR이 퍼가 한 6배, 10배 요 사이가 아니라 조금만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죠. 그게 아마 멀티플의 상승이 이번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요게 거의 어떤 맞춰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판단의 기준은 그겁니다. 메모리를 예전 사이클로 볼 것이냐 이번에 다르다라는 쪽에서 그런 사이클들이 확장되는 걸 볼 것이냐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과거와 똑같아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팔아야 돼요. 이제 성장률은 그러니까 올라왔던 성장률은 증가율이 꺾이니까 그렇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다 끝까지 보겠어. 그러면 그거는 견딘 자의 몫이고 그걸 또 좀 더 딥하게 본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갈까요? 해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이제 목표가 이런 거 보기 싫어요. 이제 그냥 알아서 얘기하고. 48만 원. 네, 사실 지금 사도 2배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건데, 근데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메모리 사업 펀더멘탈은 견고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모건 스탠리도 똑같아요. 내용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업황이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업황에서 꺾일 요인들은 없다.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조정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모건 스탠리조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ASP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47%가 즉 이게 47% 2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트렌드 포스에서는 지금 3분기로 갈수록 20%대, 4분기로 가게 되면 한 자리 숫자로 꺾일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그렇게 되면은 또 성장이 구조적 성장이구나 또 바뀌게 되죠. 그것도 한번. 저도 약간 살짝 이거는 동의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차피 올해 연초나 뭐 한 달 전이나 2달 전이나 봤을 때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증가율 꺾이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실적 이것도 발표하고 역시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돌고 돌아서 앞에 우리 이사님께서 화내셨던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레버리지 쪽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반기로 가면서 이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 레벨업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UBS에서도 그랬고 UBS에 나왔던 리포트도 지금 다 한 단계를 레벨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반응이 안 먹힌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 가격 전망을 HBM을 90%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바뀌게 되면 이게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이제 이익률이 이거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또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만약에 뭐 하나 수요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못 받쳐서 수요 포기가 나온다 그러면 Q가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이 덜 나올 것이다. 가격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가지고는 지금 뭐 안 된다라는 쪽들을 그게 빠지게 되면 이익률이 못 받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도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인다. 이게 유지가 되게 되면 구조적 성장이에요. 그러면 그럼 멀티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지금 생각 안 하고 일단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가 빠지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뭐 파운드리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동률이 견조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예상 손실이 크다. 이거는 이제 가동률 준비가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이제 수주받고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스마트폰은 실제 삼성전자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 전망들은 다 상향이 되는 분위기고 이런 것도 이제는 안 믿을게요. 뭐 5.3배 그러니까 싸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돼 이런 거 이제 안 믿을게요. 그냥 그런 건 딴 데 덮쳐두고
그렇게 보면서 요거 이제 7월 30일 날 이제 관전 포인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TA 관련된 쪽의 세부 사항들 이거 공개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 같은데 세부 사항으로 계약 건수나 기간 이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이들은 이걸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또 이제 타임라인을 또 약간 감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그걸 통해서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뒤틀려서 나오는 거죠. 직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간 디테일한 게 조금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하나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요거죠. 자본 배분. 네. 주주환원 관련된 쪽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금이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땐 이런 건 반영할 수 있겠다. 쪽에서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은 저는 그냥 있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당장 그래서 그랬네 하고 자꾸 주가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고 힘이 안 나는 거죠. 네. 그 이사님 저렇게 그 코멘트를 보고 다른데 그 보고서들이나 이제 그 전략들 코멘트를 보면은 반전의 기회는 있고 반전의 기회는 이제 7월 말에 빅테크 업체들 실적 캐펙스 변화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컨퍼런스 콜 듣고서 확인하자 이런 것들이 향후의 반전 포인트인데 지금 7월 초란 말이죠. 7월 30일까지 2주, 3주 시간 남았는데 이 시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중간에 한번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고 현금을 들고서 조금 대비를 중간중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재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매매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이제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 네. 조금씩 담아줄 기회로. 근데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다들 이제 현금이 겁을 없죠. 아니요 현금을 좀 만드신 분들이죠. 다들 이제 겁을 먹고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안 하시려고. 그래서 아니 사자고 한 가격대에 비해서 10만 원이 빠졌는데 왜 안 하냐고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심리는 알겠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의 변화만 없으면 빠진 게 오히려 기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물론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확인하고 사면은 어쨌든 뭐 최고가에서 우리가 지금 빠진 게 컨퍼런스 콜 한다고 순식간에 최고가 갈 일은 없을 테니까 네. 확인하고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방향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조짐만 보이면 물론 그건 다 정리하는 게 맞고 네. 그것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기회다 해서 저는 좀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담자. 이제 근데 한꺼번에 담는 것보다는 좀 기간을 나누고 가격을 나눠서 좀 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팔아야 된다는 쪽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삼전닉스도 고점 대비 30% 40% 빠지면 주도주 탈락 아닙니까?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모 경제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앵커가 좀 당황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지수 올라갈 때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약세장 진입한 거다. 네. 그랬더니 약세장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지수만 올라가지 지금 전자닉스 빼고 올라가는 게 뭐가 있냐? 다 빠지는데 30% 이상 빠졌고. 근데 다른 종목들이요? 예. 그럼 약세장의 특징이 뭔지 아냐? 끝까지 버티는 놈이 마지막에 빠진다. 네. 그게 약세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종장은 들어왔었던 건데 그 조종장의 트리거를 갖다가 전자닉스 레버리지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자닉스까지 밀리면서 지금 이제 약세장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끝이 난다, 뭐 20% 30% 빠진 거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자닉스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자닉스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갈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네. 단기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는데 다른 걸 다 버리고 글로 수급이 쏠렸던 거거든요. 네. 2배 레버리지 쪽으로. 근데 시장에다가 또 시그널을 연기금에서는 그 한국물 비중을 갖다 확 올려버리면서 연기금의 수익의 대부분은 전자닉스인데 안 팔겠다는 시그널을 줬고 외국인들은 한국물을 파는 게 아니라 헤어컷 하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으니까 확신을 갖고도 덤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과하게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거꾸로 역감마가 올려가지고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30% 빠진 거를 그 위하고 아래를 잘라서 놓고 보면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 이제 오버슈팅했던 거, 네. 언더슈팅. 이 방금 그것만큼 언더슈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사실 정상적인 수급하에서는 이번에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게 레버리지 ETF라는 구조 하에서 모든 수급을 다 빨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주도주에서 탈락했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단정하기에는 네. 지금 수급 구조 자체가 이 결국 돌고 돌아 또 수급 얘기인데 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사님은 레버리지 때문에 과하게 올라갔던 걸 빼는 과정이었고 고점 대비 30% 빠져서 주도주 탈락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번 경우는 이런 말씀이세요? 고점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대표님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비웃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결론은 다 수급으로 돌아가죠.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그 지금 레버리지 단일 종목 나왔을 때 그때가 5월 26일 27일이었습니다. 27일 이요? 네. 그때였었는데 그때 보니까 가격이 32만 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네. 네, 그리고 슈팅이 나와서 37만 원까지. 이게 오버 슈팅이 큰 건가요? 큰 거 아닙니다. 이미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그런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막 들어오는데 이 정도쯤에서는 그때도 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보수들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거기서 많이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근데 시장은 저는 과열돼 가지고 계속 한번 거기서 눌렀다가 다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막 과열되게 막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강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번에 그 AUM하고 자금 빠지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때가 가장 저희가 많이 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변화가 없는데 이건 많이 커진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과정 쪽에서 지금 나오게 되면 이건 반대로 안 좋은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큰 거죠. 지금 가격들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크지는 않았는데 언더슈팅만 지금 크게 나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버슈팅 크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더 빠진 많이 빠진.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 300만 원 아니 30만 원, 200만 원에서 뭐하러 사? 이렇게 좋은 4만 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그거 매매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어떤 때 보니까 이거 사모으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뭐 이를 사모으는 방법. 뭐 레버리지를 사 모은다고요? 예, 그거 보고 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돈 받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상장 이후로 레버리지 ETF 매매한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95명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가가 30% 본주가 30% 빠졌으니까. 네. 진짜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동시효과에 그러니까 넥스트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시가에서 뭐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음봉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처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n분의 1 매수법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종목도 아니고 큰일 나요 그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결국엔 그래서 아유 나 많이 모았어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 시점들이 나올 거예요. 가격이 되든 변화가 되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또 경험적으로 다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급락하니까 한 방이 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모으는 법. 이런 거 왜 자꾸 레버리지에 그렇게 멸종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심리도 이해가 가는 게 손실을 그만큼 빨리 많이 맞았으니까 이거를 내가 빨리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레버리지로 갈아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 2배 수익 날 것만 생각하십니까? 2배 손해 날 건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만큼 올라오나요? 전혀 못 올라와요. 그럼 내가 루저의 게임을 왜 하고 있는지 지는 이거 게임을 왜 하는 건지. 네, 확률상으로도 내가 이익을 벌고 그러니까 똑같이 카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당첨 열개 3개밖에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 얘기를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속 탄생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화내는 날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을 풀어서라도 조금 이제 저희가 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심신 안정제로 두 분을 모셨는데 지금 그 어떤 호재도 통하지 않지만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선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쪽 또 제약 바이오 쪽도 어려운데 그 중에 네. 이 이사님- 섹터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나 싶기도 하고. 이사님께서 지금 그래도 반등을 줄 때 가장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업종을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애널들도 리포트 안 쓰는 판국에 왜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시간에서 급락을 하긴 하던데 네. 그 결국 AI 사이클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차피 정해진 일정이라는 게 있고 네.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그 휴머노이드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 이제 뭐 작은 회사 이런 거 말고요. 네. 뭐 회사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일정 제시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 완성도를 계속 확인시켜 줬고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DS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놓고 뭐 얘기를 해 가지고 두뇌하고 그 휴머노이드 인프라하고 현장 이 필드의 어떤 엄청난 그 필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닝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중국에서는 샤오펑 정도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테슬라하고 현대차그룹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만의 강점은 구글의 딥마인드 그 다음에 엔비디아 기술 그 소프트웨어 거기에 더해 가지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장 인프라 이거를 지금 제대로 구현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땐 오히려 테슬라는 이 세 가지를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양산이 커지면 그만큼 이익은 극대화되겠지만 초기에 이게 확장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셋이 나눠 먹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좋게 얘기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도 자체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 네. 비용 자체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28년부터 3만 대 양산 얘기를 해놨고 이번에 지금 소프트뱅크로부터 소프트뱅크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풋옵션 행사에 의해 가지고 지분 100%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야 될 거는 28년도 양산 얘기가 나오면 그 전에 펀딩이 되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도 아니고 네, 맞죠. 그럼 추가 펀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회자됐었던 빅테크로부터의 수주, 그러니까 펀딩 네.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거니까 알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센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개설이 되게 될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필드가 없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네. 그럼 트레이닝을 갖다가 여기에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차 같아요. 그럼요. 그럼 거기서 직접 이제 그것까지 해주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또 지금 시간에서 급락했던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란을 또 때렸잖아요. 유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거티브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레거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가 돼 버리거든요. 또 차 안 팔릴 거 아니야. 유가 올라가면. 그게 맞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폭스바겐이 올해 공장 4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레거시 자동차 업계가 다 어려워요. 역성장했고요. 네. 그 와중에서 그러면은 그쪽이 어려워지게 돼서 그 공간이 비어지게 되면 그 길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재무여력이나 상품력이 뛰어난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결국 가는 토요타하고 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담아보고 다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는 자동차 쪽, 로보틱스 쪽. 저는 포트 리밸런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는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동접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다가 지금 한 300분 정도 나갔는데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을 못 들으셔서 후회를 할 수 있게 좀 시청자분들을 다시 끌고 오고 싶거든요. 네. 대표님, 앞으로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떤 업종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수요일도 하나만 주소가 탄생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업종과 섹터입니다. 그거 말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네. 네. 6월달 이후부터 종목 차트 흐름을 쭉 보게 되면 딱 3가지로 보면 됩니다. 1, 2, 3 이게 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누가 그 그려주셨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네, 가져와봤는데 일부 종목, 극히 일부 종목 S7이라고 그러죠. 네,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 뭐 기판 이런 것들 이거마저도 고점적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위치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렸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정도쯤에서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거 꺾입니다. 그런 쪽에서 근데 이게 아까 보다 보니까 코스닥 대부분의 중소형주 이렇죠. 거의 또 저거보다는 좀 더 그렇습니다. 더 강하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한 2015, 한 10년 전부터 코스닥의 주인은 개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9조 8천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로 13조 샀습니다. 네. 거기다가 코스피에서 또 이상한 종목들, 중소형주들 쫙 팔아가지고 그것까지 마련한 거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면 코스닥 시총이 얼마예요? 지금 80조 되나요? 이제 80조는 아닌 것 같고 100조 되 10분 코스피 10분의 1 정도니까 뭐 800조 되나요? 그러면? 600조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더 빠졌구나. 예, 예. 아무튼 80조가 이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 쪽에서 요게 이것까지 다 묶여버린 거죠.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까지 되는 걸 볼 때 아이고 참 큰일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손절 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냐? 그러지는 않겠죠. 아직 먼저. 근데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발작하듯이 그냥 빡 올라서 지난번에 성장 펀드 한번 나왔을 때 한번 쭉 올랐었고 이번에도 또 얘기 한번 나오면서 바이오주랑 뭐 종목들 쫙 하면서 한번 올랐었고 그런 것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게 추세적으로는 안 나오게 되면은 그럴 때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근데 그게 분명히 마이너스 50% 갔다가 마이너스 30%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그때 한번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잘 노려야겠네요. 이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이번 때 됐어. 차라리 이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중소형주까지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언급의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확인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면 문제고. 차라리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저 3번 일부 종목 저거 소외 지속 이후 반발 V자 형태로 나오는 저 주식으로 저희가 몸에 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이건데 이건 하도 이거는 이쪽들 보게 되면 금융주 뭐 화장품 거기다 외국인 소비주 뭐 엔터 이런 쪽들은 하도 하다 보니까 나 그 정도 급은 아니야라고 해서 올라오는 쪽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계절성이 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금융주는 조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절성의 패턴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 대부분 여름 때 그러니까 가을 때까지가 가장 성수기거든요. 네. 그때까지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늦여름 정도쯤에 다 꺾여 버립니다. 또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냥 밀렸을 때 돌아가고 밀렸을 때 돌아가고 그런 정도밖에 없지 이거를 가지고 계속 바이앤홀드로 간다 이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살아남은 건 요게 다입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주도주들. 네 그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당장이 저점이냐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케어와 관심은 이쪽들로 되게 되면 그거 움직이는 과정들 쪽에서 압축돼서 보는 건 일단 맞다. 근데 결국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숨 돌려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올 텐데 그거에서 또 기회도 찾아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순차적인 변화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결국에는 이게 1번이 좀 숙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요거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 여름 때 한번 7월 달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네 그렇죠. 라고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진짜. 네. 그럴 때 그냥 지금 막 댓글창에서 열심히 악플 다시고 욕하시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네. 괜찮아요. 그냥 뭐 어쩔 수 그렇게라도 화가 풀리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근데 나중에 같이 웃으시죠. 네. 그때 같이 악플 다셨죠?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하반기 제약바이오 주목할 일정 가져오신 거 그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하반기에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될까 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안 하고 싶습니다. 힘든가요? 바이오 아니요. 쪽은? 일단 일정만 본다라고 하시고 바이오주가 지금 여러 번 기대를 많이 했지만 네. 올라오는 폭을 보게 되면 올라오면 후반에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만 보시게 되면은 뭐 다 아시던 코롱 티슈진 이제 조만간 네. 골관절염 관점 쪽에서 이제 3사항이죠 이게 네. 결과 나오게 되면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쪽들이 이쪽이고 네. HLB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패스할게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하늘바이오파마 안구건조 쪽 이것도 요즘 임상 3상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뭐 거의 저렇게 돼 있죠. 그런 쪽에서 펩트론도 기술평가 종료되다 보니까 나올 것도 있을 것 같고 HK 이노원 쪽에서 K캡 쪽에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유통되거든요. 네. 제가 하도 요즘에 야식을 많이 해서 이걸 먹어봤는데 효과 네,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와 이거 좀 그래서 다시 왔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 있고 거기다가 또 D&D 파마텍은 아마 여기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이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DD01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기대는 하겠습니다. 네, 기대는 하겠습니다. 네, 기대. 바이오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저희 연합뉴스 TV는 어떤 리빙 방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이영훈 이사님 그리고 저는 최은정이었고요.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